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성욱입니다. 디카시의 주요 논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2004년도에 문학의 전당 신선 7번으로 출간한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가도 후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성가도 후기는 디카시에 대한 첫 소박한 시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성가도를 제가 출간한 때가 40대 후반인데, 그때 날개에 저 프로필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는 머리도 지금처럼 그렇게 희지는 않았습니다. 고성가도 이제 표제시가 이거고요. 표제시가 이거고, 제일 첫 페이지에 수록된 게 봄밤이라는 디카시입니다. 이게 제가 창신대 재직할 때 봄 캠퍼스를 밤에 보면서 찍고 쓴 그런, 어떻게 보면 최초의 디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밤. 이제 후기를 제가 디카시 언어넘의 시 해가지고 이렇게 후기를 썼는데, 이 후기 이 앞에 제가 자작시 해설에서 따온 것인데, 먼저 전문을 이렇게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시가 생각나지 않는가? 별은 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아가의 순결한 눈빛을 보면 시가 생각나지 않는가? 아가의 순결한 눈빛은 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산속에서 이름 모를 꽃을 만나면 시가 생각나지 않는가? 그 꽃은 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시는 아름답고 맑고 진실한 삶의 가장 가치로운 것들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건 디카시와는 관계 없는 거지만, 제가 일찍부터 시라는 것이 꼭 시인의 상상력으로 창조한 그 언어의 구조물만이 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시라는 이름을 달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시가 생각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쓴 시라는 졸시에 그러니까 그 졸시 해설을 붙인 그 중에 일부를 따와서 제가 후기를 쓰기 전에 앞에 이제 전문으로 이렇게 여기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최초의 가장 소박한 디카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가도 후기 디카시 언어넘의 시 라는 제목으로 쓴 걸 제가 한번 좀 시간이 가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어넘의 시라고 처음에 디카시를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멀티 언어 예술이라는 말인데, 시라는 것이 기존의 언어 예술이라는 그 어떤 카테고리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디카시는 기존의 시의 언어를 넘어선다는 의미로 언어넘의 시라는 제목으로 후기를
쓴 것입니다. 문덕수 시인이 시는 언어 예술이면서도 언어를 넘어선다고 지적한 바 있듯이 오늘의 시는 기존의 시론이나 틀 속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다. 시는 언어를 넘어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가 언어를 넘어서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가 기존의 시론이나 기존의 시의 틀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는 디지털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에 대한 선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사족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카 시는 어느 놈의 시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문자로 재현한 시다. 따라서 디카 시는 단순한 시와 사진이 조합된 시사진, 시화가 아니다. 디카로 찍은 사진은 어느 놈의 시다. 다시 말해 시의 노다지다. 금은 금광 깊이 파고 들어가 채취하기도 하지만 사금 같은 경우에는 금 덩어리로 산출되기도 한다. 문자시가 전자의 경우라면 디카시는 후자처럼 시의 노다지를 어느 너머에서 발견한 것이다. 출근하는 길 차창에 비치는 자연의 풍경이 어떤 때는 완전한 시의 행상인 것을 포착할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어느 너머 존재하는 시의 행상, 저걸 어떻게든 담아야 할 텐데 하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그러다 디지털 카메라를 주목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초부터, 그러니까 2004년 4월 초부터라는 의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어느 놈의 시를 찍고 문자로 재현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제가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형으로 이제 2004년도에 물론 그 전에도 나왔지만 2004년도에 제가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사서 제가 평소 생각하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시적 행상, 풍경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어느 너머에 있는 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어느 너머의 시라고 붙인 것이기도 합니다. 디카로 어느 너머 시를 포착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학교에서 문자 재현하여 한국문학도서관 이상옥 서재에 올리는 작업을 신바람나게 하면서 그것을 디카시라고 명명하고 마치 디카시의 전도자라도 된 양 학생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 귀에 닿는 대로 디카시의 개념과 매혹을 선동했다. 디카로 찍은 어느 너머 시를 문자로 재현하는 작업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디카에 찍힌 시를 불러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자 시를 쓸 때의 상상력과 다른 국면이었다. 이때는 스마트폰 내장 디카가 없고 지금처럼 SNS 환경이 그렇게 어떤 구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디카시는 극순간 예술을 제가 지향했지만 그걸 찍고 즉석에서 문자 재현해서 SNS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환경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찍고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출근하다가 찍고 그것을 이제 그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언어화 해가지고 학교에서 컴퓨터로 이제 작업해서 한국문학도서관 윤석상 교수가 제주에서 구축한 한국문학도서관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신의 말씀을 듣는 예언자처럼 그대로 기록하고 전파하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신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도 자신의 개성이 그 말씀 속에 스며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듯이 어느 너머 시를 손상 없이 문자로 재현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너머의 시와 주체와의 대화 국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처음에 이 디카시를 생각할 때 언어너머의 시라고 해가지고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시적 행상을 그대로 언어로 재현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신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처럼 그런 것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어떤 대상에서 시적 행상을 포착했을 때 그 포착한 시인 나라는 주체와 어떤 부딪히면서 정서적 감흥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시와 다름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낙조라는 뒷가시를 인용했는데요. 낙조라는 뒷가시입니다. 낙조. 이 뒷가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치의 슬픔 한 덩이 붉게 떨어지면 짐승의 검은 주둥이처럼 아무 죄 없이 부끄러운 산. 이 시는 붉은 해와 산이 지배적인 이미저리를 구축하고 있는데 태양이 서산에 걸린 모습을 하루치의 슬픔 한 덩이, 어둠에 드리워진 산을 짐승의 검은 주둥이로 각각 문자 재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도라는 이 뒷가시를 또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그 당시에는 뒷가시를 짧게 연출했지만 오행이내라는 그런 어떤 행식이 완전하게 갖춰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오행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짧은 연술로 되어 있는데요. 파도라는 이 뒷가시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도. 저 물빈을 해변에 막단 파닥이는 마음, 뭐라고 응대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말을 익히지 못한 나는 엉거주춤 붉은 얼굴. 이 파도라는 이 뒷가시입니다. 이 시는 앞의 시와 달리 언어너머의 시를 문자 재현하는 과정에서 언어너머의 시와 주체와의 대화 국면이 자연스럽게 조성되는 경우다. 1행부터 3행은 뒷가로 찍은 언어너머 시의 행상이고 4행부터 7행까지는 그 행상에 대한 주체의 반응이 되는 것이다. 주체의 반응은 바다의 마음으로 걸어오는 대화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주체의 안타까움이 표현된 국면이다. 이런 경우 언어너머의 시와 주체와의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신비한 서정적 체험이 이루어진다. 파도가 언어너머 시에 대한 주체의 반응이 드러났다면 낙조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결국 뒷가시는 언어너머 시를 순수하게 문자 재현하는 것에서부터 재현 과정에 주체와의 대화 국면이 조성하는 것에 이르는 폭넓은 카테고리를 지니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떤 시적 행상을 가능하면 손상 없이 그대로 옮겨오고 싶은, 그래서 시인은 에이전트나 예언자 같은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제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뒷가시의 묘옥에 빠지면서 지난 4월 초부터 6월 중순 무렵까지 언어너머의 시의 노다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고성가도를 중심으로 한 출근길이나 퇴근길, 산책길 혹은 연구실 어디서든지 언어너머의 시가 노다지처럼 보인 것이다. 그때마다 순간순간 뒷가로 찍었다. 위험천만하게도 운전 중에도 이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많은 뒷가시가 운전 중에 포착된 것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실토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심화가 씌었는지 운전하고 가다가도 시적 행상으로 포착되고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찍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고성가도라는 이 시집의 표제시가 되는 것이 바로 고성가도라는 이 디카시입니다. 이건 오행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성가도. 비 내리는 봄날 늦은 오후 구행 프린스는 통영 캠퍼스로 달린다. 차창을 스치는 환한 벚꽃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쭉 뻗은 고성가도의 가등은 아직 파란 눈을 켜고 있다. 이 시는 통영 분교에 수업하기 위해서 마산에서 통영으로 구행 프린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성가도를 갱유하며 순간적으로 포착한 것이다.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찍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그때는 속도를 굉장히 낮추어서 천천히 달렸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시의 행성을 포착하기가 어렵다. 원래 시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확인 비행물체처럼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때가 많다. 고성터널을 막 진입하려는데 길가에 벚꽃들이 어우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다. 잠시 멈춰서 그 아름다운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지만 머물 수가 없었다. 뒤에 따라오는 차량도 차량이지만 한가하게 머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드러진 벚꽃들이 며칠을 견디지도 못하고 벌써 한 입 두 입 차도로 떨어져 내리는 애잔한 풍경은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고성터널을 통과하니까 쭉 뻗은 고성가도의 가등은 아직도 파란 눈을 켜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머물지 말고 어서 통과라는 손짓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고성터널을 통과하고 이제 그걸 찍었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너무 야속하고 빡빡하지 않은가. 애잔한 벚꽃들을 위무해 줄 잠시의 틈도 주지 않는 것이다. 고성가도, 코올리게 아이, 구도, 낙조, 비오는 날 판타지, 매립지, 빗방울, 5월 도심, 신호등 있는 풍경, 터널, 다비, 사람, 교직 등은 모두 운전 중 혹은 신호 대기 중 순간 포착한 것이다. 운전 중에 쓴 뒷가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 뒷가시는 출퇴근길 혹은 통영 분교 수업 혹은 진주 화요문학회 모임 등으로 분주하게 구행 프린스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포착한 것이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요. 이제 전에 어느 글에서 밝힌 바대로 구행 프린스는 분신과 같다. 고등학교 교사 노릇을 그만두고 시간 강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함께한 차가 바로 구행 프린스다. 이 낡은 차가 뒷가시를 포착하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또한 삶의 주요 공간인 대학 연구실도 뒷가시의 산실이다. 코드라는 뒷가시인데 이건 저 연구실에 꽃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찍어서 쓴 뒷가시입니다. 이걸 읽지 않겠습니다. 이 시는 연구실의 한 풍경을 찍은 것이다. 이 공간 속에서 거의 매일 상주하며 책을 읽고 시를 쓰고 하는 것이다. 내 연구실은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라고 해도 좋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공간에서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다. 코드 봄밤, 대엽 풍란, 버섯 등은 연구실과 주변 풍경을 담은 것이다. 이 같은 풍경을 거느리고 뒷가시 문자 재현 작업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경의 중심에 위치한 대학 본관 5층 나의 연구실은 뒷가시 펜산소라고 해도 좋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문자 작업을 해가지고 영상과 함께 한국문학도서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 연구실은 그 당시에 뒷가시 현상소라고 해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뒷가시 집에서는 고향집과 그 주변 풍경이 주요한 이미저리로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89년 시인으로 등단하고서도 고향을 테마로 한 시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제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 내가 항상 고향에 연연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향이야말로 시의 탯줄이기 때문이다. 어느 시인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고향은 정서와 가치관 행성의 단초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고향집에
교회당과 하천, 저수지 그리고 산야는 내시에 기름진 토양이라고 할 것이다. 이건 저 시골집에서 저 집 앞에 있는 교회당 십자가 첨탑을 찍은 그런 디카시입니다. 십자가 첨탑이라는 그런 디카시고요. 이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는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것이다. 내 의식이 생기자마자 교회당 앞마당이 놀이터였으니 무의식적으로나 자연발생적으로 내 의식 속에 저 십자가가 견고하게 자리하지 않았겠는가. 십자가는 내 사상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고 이것이 발전하여 나의 세계관과 역사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고향집 앞에 산을 산책하면서 발견한 그 빈집을 찍어서 디카시로 쓴 것입니다. 이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산책을 즐긴다. 특히 시골집 주변을 애견고야와 산책하면 맹경지수에 가까운 고요함 신경이 되어서 좋다. 무심으로 산길을 산책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깃든다. 산길을 제법 깊이 올라갔더니 빈집을 만나게 되었다. 아마 밤나무 관리를 위해서 지은 집 같은데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 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곳에 벌들이 서식하는 것이다. 양봉하는 벌들이 분봉을 하여 깊은 산속의 거처를 잡은 것이다. 나는 석청을 발견한 셈이다. 올 겨울이 되면 나만 아는 그 장소에 가서 꿀을 채취하리라. 그 생각만 해도 허무해지는 것이다. 근데 실제 겨울에 가보니까 벌들이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산길에서 빈집을 만나 디카시도 한편 얻고 석청도 얻게 되었으니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처럼 시골집과 그 주변에서 포착한 디카시는 순수 세계로 돌아가는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물풀, 쪼그리고 앉은 산, 봄산, 나무, 평화, 장날, 빙든나무, 달, 보르네오 섬의 산타, 꽃, 올챙이, 제비새끼, 제비어미, 늪, 산딸기, 청개구리 등도 모두 고향집과 그 주변 풍경에서 얻은 것이다. 이와 같이 디카시 속에 고향집과 그 주변 풍경이 대거 들어오게 되었고 디카시 제목도 고성가다라고 했으니 이제 전보다 떳떳하게 경남 고성 출신 시인이라고 밝힐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 미술과에 재직하다 사직하고 전업작가로 나선 모 교수 미술 전시에서 여행 스케치한 그림 한 점을 구입했다. 미술 전시회를 다녀오면서 나는 화가들은 여행하면서 가볍게 스케치한 것을 포구하여 작품으로 판매도 하는데 시인들도 여행 스케치 시를 쓰고 그것을 전시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때 디카시는 일종의 스케치 시로서도 가능성을 지닐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디카로 찍고 문자로 재현하고 그것을 다시 포구하여 전시회로 하면 예술 상품화로서 고부가가치를 지니지 않겠는가. 실제 저는 2004년도에 디카시 집을 내고 2005년도에 디카시 전시회를 경남 문학관에서 열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디카시 동인을 결성하여 화가들이 스케치 여행을 하듯이 디카시 쓰기 여행도 하고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표구하여 디카시 시전도 해보고 싶다. 요즘 시집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시집 출간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현실이고 보면 시인들도 화가들처럼 적극적으로 디카시 시전 같은 것을 열어 스폰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시인을 위한 메세나 운동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디카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 콘텐츠 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도 이 후기 속에 있는데, 이 시집을 낼 때만 해도, 디카시는 저의 개인 실험에 불과했고, 구체적으로 디카시 문예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는, 이 후기 속에는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디카시 시집이 나오고, 곧이어서
다음 카페 디카시 마니아 홈페이지가 아니고 카페 도게스라고 그러면서 디카시 문해운동으로 그래 고성을 중심으로 문해운동으로 발전해 가지고 오늘날에 디카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디카시 집은 지금은 절판이 되고 2004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귀한 희귀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이 한 권만 가지고 있는데 중고 서점에 전에는 좀 뭐 7, 8만 원 해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절판이 된 이 디카시집, 최초의 디카시집 고성가도에 수록된 소박한 디카시론, 최초의 디카시론인 디카시 어느 너머의 시를 읽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디카시의 아주 주요한 그런 논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디카시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편집을 했는데 오늘 와서는 어느 정도 디카시 어떤 구성도 어느 정도 좀 체제가 잡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디카시의 주요 논점을 찾아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